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김성수입니다. 제가 세미나 요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기초학교 실력이고요. 의과대학인데, 이제 임상은 아니고, 실제 기초에 있습니다. 여기 해부학교실에 있는데, 저는 의학 전공이 아니고, 이제 분자생물학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개발 과정에서 거쳤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좀 지나면 또 시행착오였다는 걸 느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유전자 이입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중앙 치료제 개발을 했던 저희 교실에 있었던 히스토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주로 이제 스템셀을 연구하는 랩인데요. 실제로 스템셀 중에서도 성체 줄기세포를 주로 연구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본메로 드라이브드 메센카이말 스템셀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이제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기전 연구라든가 아니면 줄기세포의 스템니스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리고 요즘 치료제로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이 뱅크,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개발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료에 해당되는데, 이 재료를 항상 컨스턴트한 퀄리티를 갖는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위해서는 반드시 뱅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뱅크를 구축하는 연구를 주로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GBM, 즉 악성 뇌종양하고 스트로크 치료하는 치료제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임상에 들어가서 치료제 개발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임상 전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줄기세포 중에서 메센카이말 스템셀을 선택하게 됐던 것은 이 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임상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전에 지금 상업화로 허가가 나 있는 게 메센카이말 스템셀입니다. 일단 치료 효과를 떠나서 지금까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아직까지 제일 안전하다,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메센카이말 스템셀은 주로 메소돔, 중배합성 유래 조직으로 분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크로스펙터라든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상처나 아니면 뭐 암 같은 거, 질환이 생겼을 때 그 부위로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메센카이말 스템셀 자체가 존재하는 건 주로 이제 본메로가 주로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디포스 티슈라든가 엄브리칼 코드 블러드에도 이런 메센카이말 스템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틀리지만은 정의상으로는 다 메센카이말 스템셀. 최근에는 이제 스트로말 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템셀 정의를 할 때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특정 세포로 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세포는 그런 분화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템셀보다는 메센카이말 스트로말 셀로 좀 최근 부르고 있고요. 근데 약자로는 전부 똑같이 MSC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MSC가 갖고 있는 장점은 다른 성체 줄기세포에 비해서 일단 증식이 가능해요. 인비트로상에서 많이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이라든가 리전 사이트로 잘 이동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적 합성이 있고, 일단 대체적으로 이 메센카이말 스템셀 자체가 면역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직 거부 반응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MSC를 이용해서 GVHD 치료제 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골수에서 골수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세포의 MSC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돼서 나온 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하티셀그램, 카티스템, 큐피스템, 뉴로나타, 알주가 이제 국내에서 시판 허가가 나 있는 MSC를 이용한 제품들이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프로카이말에서 나온 프로카이말이라고 해가지고 오사이리스 세라피틱스에서 생각하는데, 프로카이말이 캐나다에서 상업화 승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줄기세포 자체를 이용하는 건데, 아직까지 뭐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에피커시 측면에서는 좀 더 추적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효능이 있기 때문에 상업화가 되었겠지만, 효능이 과연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좋은지는 좀 더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C 자체가 지금 임상이라든가 프리클리니컬에서 굉장히 사이드 이펙트가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제품 개발할 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인체에 투여했을 때 일단 서바이벌 레이트가 굉장히 낮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로피즘, 인저드 사이트라든가 캔서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 능력이 좋지만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저드 사이트에 가서 이 세포가 생착을 해야 되는데 생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 MSC를 갖다 유전적으로 제네티컬리 모디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좀 더 펑션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컨셉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MSC 자체가 트로피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정 세라피틱 진이라든가 그로스펙터를 MSC에 탑재를 하게 되면 원하는 부위로 이걸 쉽게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실에서 했던 게 이 MSC에다가 세라피틱 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인체에 투여하게 되면은 이 MSC가 갖고 있는 트로피즘, 즉 상처를 쫓아가는 트로피즘을 통해서 이 특정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이 MSC가 갖고 있는 파라크라인 이펙트, 즉 면역 조절이라든가 다양한 사이토카인 그로스펙터 분비에 의해서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 유전자가 이 MSC가 갖고 있는 기능을 좀 더 항진시킴으로써 이 치료 효과를 더 강화할 수 있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리제너레이션 쪽하고 이제 캔서 쪽이 있었는데 리제너레이션 쪽은 이제 스트로크, 뇌졸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서 쪽으로 이제 뇌종양이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뇌종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뇌종양을 시작하게 된 게 저희 실험실에서 이 뇌종양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이게 이제 종양 쪽인데 반대쪽에다가 MSC를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하고 나서 며칠 후에 뇌를 잘라서 봤더니 지금 파랗게 보이는 게 지금 MSC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메스로 보이는 게 암입니다. 이 암 안에 반대쪽에 넣어준 MSC가 굉장히 다 이동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다 투여를 했는데 이 세포들이 전부 여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암을 굉장히 잘 쫓아가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MSC에다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를 탑재를 하게 되면 암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컨셉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로 사용하신 거 MSC는 진 모디파이드 된 건? 요거는 이제 MSC인데 이게 이 세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베타겔이라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용 유전자는 아니고 이 세포를 확인할 수 있는 마커로서 유전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셀 컬처를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하실 것 같은데 뭐죠? 프롤리퍼레이션 타임이라고 했나? 몇 번 정도 일어났을까요? 요거는 이제 교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세포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전자 이입을 하고 유전자 이입된 세포를 순수 분리를 해서 치료 세포까지 만들게 되면 보통 한 패세지가 한 5, 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5, 6 정도면 한 패세지가 한 일주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전자도 있는 그 진, 겔, 베타갈. 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컨셉을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럼 대상 암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래서 했던 게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멀티폼이라고 하죠. 악성 교모세포종입니다. 이 교모세포종 자체는 일단 국내에 한 10만 명이나 한 2천 명 이하 발생하는 희귀 질환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악성 교모세포종이 판정을 받게 된 평균 수명이 1년 이하입니다. 1년 이하고 이 GBM의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표준 치료 자체가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테모달하고 라디에이션 세라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표준 치료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허가받은 게 테모달인데 테모달하고 라디에이션 세라피를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2.5개월 연장되는, 즉 거의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술을 거쳐서 이런 표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 표준 치료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4주 정도, 약 한 달간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수술해서 뇌를 열어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항암제를 투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암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뇌암에도 이제 그레이드가 있는데 악성 교모세포 중에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그레이드 4에 해당되고 굉장히
매우 나쁜 암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암을 선택하게 된 거는 일단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컨셉 자체도 인체에 투여한다는 것도 약간 꺼려진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유전자까지 탑재를 했을 때는 이거는 개발이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러면은 대상 질환은 일단 치료제가 없는 질환, 다른 경쟁약이 없는 질환을 택하자고 해서 이제 GBM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GBM 표준 치료 한계가 일단 수술을 해서 이렇게 암을 절제를 하는데 이 GBM 특징 자체가 고형암이면서도 굉장히 디퓨즈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암을 드러내더라도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암세포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을 제거하고 나서 표준치료 들어가기 전까지 한 4주 기간 동안에 이 남아있는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치료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항암제로 주로 쓰고 있는 게 독성이 좀 심하고요. 거기다가 또 암 자체가 뇌암이다 보니까 뇌에는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암제가 뇌로 전달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약에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믹하게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치료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진 세라피라든가 이뮤노세라피, 엔티 엔지오제닉 세라피 등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이런 스위사이드 진이라든가 아니면 튜머 서프레서 진, 그다음에 또 이뮤노제닉 진을 갖다가 집어넣는, 즉 유전자 자체를 암에다 집어넣는 연구도 있고요. 이 유전자를 다른 세포에 탑재시켜서 하는 연구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게 이뮤노세라피인데 또 이뮤노세라피이면서 셀 세라피이면서 진 세라피에 해당되는 게 카티셀, 카NK 그런 세포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소사이진의 TK 쓴 거는 그 신라젠이랑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TK 이제 신라젠하고 좀 비슷한 컨셉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스위사이드 진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인데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가 TK에 비해서 결국 이제 자살 유전자거든요. 스위사이드 진인데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가 갖고 있는 장점 자체가 일단 TK에 비해서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인접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CD를 선택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 치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암에 표적하는, 즉 타겟팅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CD 유전자에 대해서 이 CD 유전자가 실제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프로드럭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드럭을 환자가 먹게 되면 암 주변에서 그 유전자가 있는 데서 항암 물질로 전환하기 때문에 암 주변에서 항암제만 만들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소 항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투여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한 후에 수술하고 나서 절제 부위에 이 치료제를 투여를 하기 때문에 조기 투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으로 보게 되면 일단 MSC에다가 이 자살 유전자를 도입을 하고요. 이 자살 유전자가 도입된 MSC를 암 환자한테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세포가 암을 쫓아가서 암 주위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프로드럭인 5FC를 환자가 먹게 되면은 이 5FC가 이 CD 유전자에 의해서 암 주변에서 항암 물질인 5FU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5FU는 지금 기존의 소화기 계통에 쓰이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 5FU를 생성하는 이 MSCD 세포가 죽게 되고요. 또한 여기서 만드는 5FU에서 주변에 인접한 암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때 사용된 사이토신 디아미네 스위사이드 진인데 이건 이제 인체에는 없는 유전자고요. 이 박테리아에 있는 존재하는 유전자인데 5플로로사이토신을 5플로로유라실로 변환하는 엔자임입니다. 5플로로사이토신 같은 경우는 5FC라고 그러는데 실제 환자에서
항진균제로 사용돼서 판매되었던 약품이고요. 그다음에 5FU 자체는 지금 소화기 계통에서 항암제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근데 저희 GBM 치료에서는 이 프로드럭, 독성이 없는 프로드럭을 암 주변에서 독성 있는 5FU를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을 타겟팅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MSC하고 유전자 CD를 도입하게 되면 일단 MSC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성체 줄기세포이고요. 암세포에 대한 트로피즘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QC가 용이고 하고 다기간 임상이 가능할 거다는 컨셉을 갖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제는 5FC, 즉 무독성의 항진균제를 항암제로 전환하는 효소고 그다음에 이 5FU를 그러면 왜 뇌종양 치료제로 사용을 안 했느냐? 이 5FU는 BBB 투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뇌종양을 타겟으로 5FU를 환자가 투여하게 되면 뇌종양이 치료되는 것보다 다른 장기에서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5FU는 뇌종양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CD를 그러면 이 MSC에 어떻게 탑재를 시킬 거냐? 실제로 줄기세포들이 대부분 유전자 도입혈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유전자가 도입되는 세포가 항상 똑같은 양의 유전자를 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바이럴 벡터, 리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MSC에서 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러스 벡터를 선별을 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CD를 발현하는 MSC의 경우는 일단 CD 유전자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MSC하고 똑같은 성격을 나타냅니다. 즉 유전자 이입에 의해서 줄기세포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MSC의 종양 친화성, 즉 종양을 쫓아가는 능력하고 CD의 바이스탠더 이펙트에서 암 특이적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줄기세포 치료제 또는 유전자 치료제 문제가 이 세포가 암화돼서 만약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이 세포가 남아있게 되면 암 치료하다가 다른 새로운 암이 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5FU에서 이 MSC, CD 이 세포 자체도 죽기 때문에 즉 스위사이드 이펙트에 의해서 인체 내에서 실제로 잔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체내 잔존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컨셉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바이러스 만들고 세포를 만들어서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 테스트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논문도 내고 특허도 등록을 했습니다. 특허도 등록하고 나서 실제 그러면 이걸 임상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제일 난감했던 건데 저희 처음 생각에는 학교에 있는 실험실이니까 기존에 생산했던 세포 가지고 그냥 임상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MSC를 새로 생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실험실에서 사용했던 MSC를 임상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식약처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채취부터 생산 과정까지가 전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MSC를 새로 생산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서 이 최적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선별할 거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생산세포들을 생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거치고 나면 여기서부터 그럼 CD 바이러스를 실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CD를 발현하는 MSC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임상시험용 MSC를 생산해야 됩니다. 실제 여기까지는 GMP 원료 개념이기 때문에 GMP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실제 원료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GMP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사람이 GMP에 대한 컨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GMP 들어가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이걸 생산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MS 체조 바이러스 선별하실 때 그 크라이테리어는 어떤 거? 일단 유전자 발현 효율이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도입 효율입니다. 일단 MSC 유전자가 잘 들어가야 되고 바이러스가 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MSC에서 CD 유전자 발현 효율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레트로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복제 가능 바이러스가 생성이 안 돼야 되고요.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갖고 했었고요. 렌티를 안 쓴 이유는 렌티 이게 이제 개발 초기에는 렌티보다는 리트로가 조금 더 안전성 측면에서 그 개념상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요즘 같았으면 지금 렌티가 이제 4세대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그 당시에 렌티가 그렇게 있었으면 아마 렌트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개발 초기 유효성부터 전부 리트로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렌트로 바꾼다는 건 엄두가 안 났던 거고요. 고요 셀 MSC 셀의 더블링 타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더블링 타임이 약 36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러면 올려서 중간염 줄기세포를 막상 생산하려고 보니까 그럼 이 줄기세포가 임상에서 말 그대로 상업화됐을 때 의약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만큼 생산할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초적으로 본메로를 도네이션 받게 되면 한 10cc에서 한 20cc를 채취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본메로에는 모노뉴클레이트 셀이 한 이 정도 2곱하기 한 10의 8승 정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MSG에 해당되는 세포를 분리하게 되면 약 2,0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가 패세지 제로에 해당되는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이 세포를 이제 계속 배양하다 보면 패세지 1에서 한 2곱하기 10의 6승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계속 개대 배양 한 달 정도 하면 패세지 5 정도 해야 되는데 이때가 3곱하기 한 10의 11승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세포 치료제 투여 용량을 봤더니 한 10의 7승에서 많게는 10의 9승까지 투여를 하더라고요. 그럼 10의 8승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을 투여했을까 계산해 보니까 3,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3,000명 치료하려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래서 그럼 이걸 더 키우면 어떨까? 근데 대부분의 MSC가 패세지 5, 6에서 크로스가 리타데이션이 일어나고 패세지 9까지 되면 거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줄기세포 특성 자체가 굉장히 패세지에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또한 이 MSC 자체가 일단 도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너 연령에 따라서 MSC 숫자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MSC가 많고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도너 자체가. 근데 일단 미성년자한테서 골수를 채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의서 받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성인인데 성인에서 채취했을 때 얻을 때 뉴본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하나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연령에 따라서 MSC 갖고 있는 분화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화능도 떨어지고 세포가 잘 자라지도 않고요. 젊은 사람한테 뽑은 MSC 같은 건 보통 패스지 6, 7, 6, 5, 6까지 잘 가는데 나이 드신 분 요거 한 72세 고령의 본메로인데 패스지 한 2, 3까지밖에 안 자랍니다. 그리고 분화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거 이제 배양 조건을 좀 달리하게 되면 조금 더 이게 오버컴되는 오버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면은 일단 MSC를 여러 사람한테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잘 자라는 애를 뽑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MSC 쓰는 것보다 슈퍼도너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골수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개발 초기에는 이제 혈액저항력과 병원에 이제 혈액저항력과 교수님하고 코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골수 기증을 하면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샘플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동의서를 받고 연구용으로 한 1cc 내지 2cc를 도네이션 받아서 저희가 실행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 상업적으로 생산하려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골수를 모을 건가 해서 보니까 모집 공고를 했어요. 학교에다 모집 공고를 했더니 실제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골수 기증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동의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고 골수 채취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GMP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대 이 GMP 자체가 저희가 경기바이오에 있는 GMP 시설이 있었는데 이 경기바이오 GMP가 그 당시에는 아주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운영 중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임대를 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GMP 시설에서 MSC를 분리를 했고요. 분리한 다음에 그중에 선별을 하게 되는데 실제 모집한 게 3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30명 정도 모집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혈액 검사
하고 골수 채취까지 했을 때는 최종 10명밖에 안 됐고요. 10명 중에서 최종 1종을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공여자와 선별을 하는데 제일 먼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에 보게 되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30명 중에서 약 18명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CBC가 많이 틀려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가 굉장히 양성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코플라즈마 때문에 많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체 실제 마이코플라즈마인 경우도 있고 환자가 감기에 걸렸거나 그런 경우에도 양성 펄스 포지티브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전부 18명이 탈락을 했고요. 그중에 2명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통과를 했는데 실제 골수를 뽑자고 하니까 겁이 났는지 중도 포기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명을 골수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골수를 뽑아가지고 그냥 GMP 시설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실제 생산을 했고요. 생산을 한 다음에 일단 프리-MCB 세포 은행을 구축을 했습니다. 일단 GMP 시설에서 이 세포를 계속 스크린하고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세지 원에서 세포를 일단 얼려놓고 그 다음에 이 세포를 학교 실험실로 반출을 하게 됩니다. 반출해가지고 이 세포를 이제 계속 키워가면서 특성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분할응도 보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서페이스 마커라든가 그 다음에 유전적 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다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 그 과정 중에서 일단 배양 조건도 많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배양 조건을 고려를 안 했는데 이 배지 선정에 따라서 많이 그로스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배양 조건도 설정을 했고 당시 또 그로스 팩터 어떤 그로스 팩터를 써야 될지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 중에서 최종 10개를 배양을 했고요. 10개 중에서 이제 특성 분석을 해봐서 이제 8종을 생산을 했고 이 8종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딱 한 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11F 명칭을 이제 11F로 했는데 이 11F에 해당되는 MSG 같은 경우는 패세지 9까지 가는데도 거의 크로스 리타데이션이 전혀 없고요. 실제 생산할 때 패세지 한 13까지도 크로스 레이트가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MSG 11F를 패세지 원에서 약 70바이알 이상을 뱅킹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원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슈퍼 도너를 얻기 위해서 약 30명의 공예자를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온코진을 도입했다는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특별히 안 하시고 그냥 지금 이제 원료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네이브한 MSC를 써야 되는 거고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이모탈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온코진 같은 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 유전자가 또 들어가 있고 더 유전자를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세포는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전문 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바이러스 생산 자체는 위탁 과제를 줬습니다. 바이러스 국내에서 이제 바이러스 쪽으로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국가 과제를 하면서 위탁 과제를 줘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생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조결정 물리학적 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세포주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세포주를 이제 GMP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는 일단 발현 효율이 높고 유전자 이입 효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복제 가능 바이러스가 없고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게 실제로 이제 이 과제가 이제 기업의 기술 이전이 되었는데 위탁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 바이러스 벡터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저희가 아주대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술 이전이 된 다음에 이 업체에서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 우리 거 벡터 쓰는데 왜 공짜로 쓰니 그냥 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위탁 과제로 했기 때문에 위탁 과제 사물은 위탁 과제를 준 기관의 소유물 아니냐?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보죠. 그래서 계약서를 봤더니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걸 제공합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몇 퍼센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공정을 자체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CMO 기간을 쓰면서 아 이거 만들어 주세요, 생산해 주세요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공정도 어떻게 생산할 건지 공정 가져오세요. 어떤 시험을 할 건지 기존 시험 방법 가져오세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공정 개발은 한 2년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이제 공정도 많이 변경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조 공정 확보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정에서 이제 시험법 대부분의 세포 치료제가 별점 규격 아니면 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법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가 시험법, 확인 시험법 다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품질 평가 시험법을 이와 같은 주 순도 역가 확인 시험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 생산하겠다 아주 식약처 문의를 드렸더니 일단 역가 시험법은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커멘트를 받아서 또 새로운 방법을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GMP를 한 4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세포 GMP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바이러스에 대한 GMP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 세포에 유전자를 집어넣는 GMP가 거치고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임상용 생산하는 GMP를 거치게 되는데 임상치료용 GMP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려웠었는데 실제 비임상 실험을 할 때 일단 GLP에서 시험을 하게 돼 있죠. 이제 독성 시험이라는 종양호성 같은 경우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치료제가 가능하면 GMP 제품을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GMP가 아니어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식약처에서 공고하는 건 GMP에서 생산된 치료제를 가지고 독성 시험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일단 비임상용으로 그냥 GMP에서 2회 생산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GLP 독성을 다 끝냈는데 실제로 이제 독성 끝나고 임상용 배치를 생산하려고 했더니 그 CMO 기관에서 자체 개발하는 제품 때문에 이걸 생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저 CMO를 또 찾게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GMP 기간만 한 5업체에서 6업체까지 거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완제의약품 생산할 때 제조소가 바뀌게 되면은 기존 제품하고 이 새로운 GMP에서 생산된 거에 동일하다는 건 동등성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안 거쳐도 될 과정 굉장히 많이 거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스터 셀뱅크 180발을 만들었고 이 세포를 단순 증폭에 의해서 완제의약품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최대 생산 치료 가능한 게 한 100만 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세포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제의약품 뇌종양 치료용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특징 자체는 일단 자살 효과는 구경 효과를 갖는 치료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성 분석을 하고 인비트로상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제 5FU라는 전구형물하고 이 치료제 동시 투여하게 되면 인비보에서 암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세이프티 측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유전자가 들어가는 줄기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기준해 보게 되면 이건 세포 치료제이면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는 유전자 치료제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고요.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갖는 세포 치료제의 가이드라인도 준용 다 따라야 되는 게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세이프티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이프티 이슈에서 테스트해야 될 게 뭐가 있을지 가지고 기존에 혹시 유전자 치료제가 상업화된 게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2004년도에 중국에서 젠디신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항암 치료제인데 이건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의 허가를 받았는데 왜 상업화가 안 됐을까? 대량 실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점이 왔는데 결국은 세이프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이프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성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CD를 빠른 MSC에서 일단 MSC 네이버한 MSC하고 CD에 도입된 MSC가 동일하다, 똑같다는 걸 다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 배양을 했을 때도 유전자 발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염색제 이상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염색제는 G밴딩하고 이제 PC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 배양을 해도 특성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인비트로 인비보에서도 종양원성이 없다는 실험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실험실에서 한 겁니다. 실험실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서브큐 모델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STR 분석을 요건 이제 올해 한 건데 이 이제 유전자 치료제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이슈 때문에 STR이 또 최근에는 필수 항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STR 검사를 했고 그래서 STR 분석을 통해서 올료 세포하고 최종 완제의약품 세포와 동일하고 그 바이러스 생산 과정에서 사용됐던 패키징 셀이 전혀 컨테인이 없다는 걸 증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임상 시험을 이제 효력 실험하고 이제 독성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건 임상 프로토콜하고 동일하게 즉 임상에서 투여되는 경로하고 똑같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저희가 임상을 어떻게 할 건지 보았더니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 치료제를 투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표준 치료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표준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비임상 시험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효성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유효성 테스트 해보니까 이와 같이 튜머 만들어 놓고 치료제 투여하고 프로드럭 처리하고 그다음에 표준 치료를 했더니 이 표준 치료에 의해서 저희 치료제하고 표준 치료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표준 치료하고 했는데 다행히 단독 치료보다 표준 치료 병용 치료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은 걸 확인했고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 표준 치료 전 단계가 임상 관찰 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표준 치료를 하더라도 저희 치료제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좀 전에 저거는 네오어드밴스 스케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지금 실제 임상에서 좀 바뀌게 되는데 요거 지금 요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GBM 페이션트 기준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가 들어가는데 리커의 경우는 이 표준 치료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임상 프로토콜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준 치료하고 저희 치료제를 병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걸 인비트로서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안전성 평가 항목 굉장히 핵형 분석, 종양원석 분석, 인비트로, 인비보 다 했고요. 그다음에 유효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 다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GLP 독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GLP 실험도 일단 GLP 기간에 그냥 독성 테스트 해주세요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실제 임상에서 뇌에 투여할 거기 때문에 뇌에 투여하는 모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뇌에 투여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못한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뇌에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 트랜스퍼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GLP 기간에 뇌에 투여하는 방법을 택 트랜스퍼를 하고 거기서 세팅한 다음에 독성 시험을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성 실험하기 전에 5FC라는 프로드럭을 얼마만큼 투여할 거고 언제 투여를 할 건지 다 결정한 다음에 프로토콜 짠 다음에 독성 시험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단회 투여를 할 거기 때문에 단회 투여 독성 실험을 했고요. 반복 투여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받았고 그다음에 종양원성 역시 임상 투여 경로인 뇌내 투여를 통해서 종양원성 보고서까지 확인했을 때 종양원성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요구하는 게 이제 체내 분포입니다. ADMA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대한 ADMA를 할 수 있는 GLP 기관이 또 없어요. 그래서 GLP로 인증받은 기관이 없거든요. GLP 기간이 들어서 그러면 시험법을 또 개발해서 시험법을 계속 이전하고 그 시험법에 준해서 GLP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내 분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저희가 유전자 세포 치료제니까 세포에 대한 체내 분포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유전자에 대한 체내 분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디텍션할 수 있는 시험법을 세팅을 했고 이 시험법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포에 관한 거, 그다음에 프로덕트에 관한 거, 진 프로덕트에 관한 거 다 테스트를 해서 체내 분포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약처 IND를 제출하려고 보니까 세포 치료제 제출해야 될 자료, 유전자 치료제 제출해야 될 자료.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저희 걸 봤더니 이와 같은 자료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자료를 지금 작성을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IND 제출 전 단계에 있는데 일단 저희 제품의 특징 자체는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절제 후에 표준 치료 전까지 겸호 세포종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품 유형 자체는 CD라는 유전자를 발현하는 골수료 중간엽 주기세포인데 일단 주사제 형태입니다. 주사제 형태고요. 생리활성도는 이제 생존율하고 순도를 기준으로 잡았고 역가를 저희가 이제 5FC에 대한 IC50를 잡았는데 시약처에서 요구하는 건 이 역가 시험법 외에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험법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효능은 뭐 생존율 몇 개월 증가, 이거 예측할 수 없는 단계고, 그다음에 안전성. 일단 5FU가 일단 뇌암 주변에서 생성될 걸 예상되지만 혹시라도 체내 다른 부분으로 리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종이식 세포이다 보니까 이 세포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량 자체도 이제 용량 설정 기준도 이거 정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는데, 그럼 치료 용량 세포 어느 정도 투여돼야지 효과가 나타내는지, 그래서 일단 독성하고 유효성 기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투여 방법이 이제 실제로 이 제형 자체는 동결제형입니다. 동결제형인데 저희가 동결제형을 선택했던 거는 다기관 임상이 가능할 거다. 세포 치료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GMP에서 당일 생산해서 임상 배드까지 가려면은 그 운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동결제형을 개발했고요. 이게 지금 악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동결제형이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병원에서 이 세포를 해동을 해야 됩니다. 해동을 해서 세척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해동 줄기세포 죽은 세포는 걸러내는 게 아니고 일단 동결제형이기 때문에 동결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동결 보존제가 실제로 다른 장기라는 시스템에 투여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농도인데 뇌에다 직접 투여를 하다 보니까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동결 보존제를 제거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해동 공정. 예. 네. 예. 그래서 바이어빌리티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적합성, 이제 이 릴리즈 테스트에서 적합 기준 자체가 바이어빌리티가 몇 프로 이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모든 유효성이나 독성 자체가 그 기준 세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해동을 했는데 세포가 바이어빌리티가 기준치보다 떨어진다 하면 그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동 공정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유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식약처에서 심사 파트는 아닙니다. 이게 완제약품 다음 단계 병원에서 조제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운송 장비도 있습니다. 동결제형이다 보니까 그럼 GMP에서 병원까지 어떻게 운송을 할 건지, 그럼 운송 장비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또 장비 설정을 했고요. 이와 같은 치료제가 이제 실제로는 저희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같은 컨셉으로 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모탈라이즈드 뉴럴 스템셀을 갖고 여기 똑같은 CD 유전자를 가지고 CD 호스피탈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는 토카젠 이제 임상 3상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세포 치료제가 아니고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제인데 말 그대로 레트로바이러스인데 복제가 가능한 레트로바이러스죠. 즉 암세포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증식하는 세포에서 증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바이러스를 직접 암에다 찌르는 게 있었는데 실제 레트로바이러스이면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들이 꺼려합니다. 실제 사용자라는 게 이제 임상의사들인데 임상의사들이 우주복을 입고 환자한테 투여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피도박테리움을 통해서 CD 유전자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와 똑같은 컨셉이 하버드 브링엄 워먼스 호스피탈에서 하는 게 좀 있었는데 프리클리니컬까지 하고, 그 다음에 파일럿 스터디까지 간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테스트 해봤더니 실제 여기에 사용된 바이럴 벡터 자체가 저희 거에 비해서 굉장히 효력이 떨어지는 걸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담당하셨던 분, 그 다음에 실제로 다큐멘트 작성하셨던 분, 그 다음에 이수정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ADME 시험법 개발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이 GLP 기관에 파견 나와서 본 실험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병원에 박준성 교수님께서 이제 골수 채취 그쪽 파트를 맡아주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차병원이라든가 서울대, 그 다음에 암세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실제 이 과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많은 분들이 이 과제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보고, 실제 저희끼리만 했으면은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